이번 시간에는 그 6장 예산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그 예산 과정을 이해하고 중앙정부 예산 과정,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를 이해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으로서 그 예산 편성, 그 심의, 집행, 결산 및 회계 검사를 이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예산 과정의 단계 내지는 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 기관은 어떤 것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중요 기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과 회계연도 및 그 예산 과정의 그 중복, 그리고 중앙정부 예산 과정, 자치단체 예산 과정, 그리고 요약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그 계획을 수행하고 수행 결과를 다시 검토합니다. 이때 재원을 조달하고 배분하고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계획이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수행하고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예산 과정이라고 합니다. 예산이 효력이 있는 기간을 회계연도라고 하고, 이 장에서는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서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을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맨 첫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듯이 기획 내지 계획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그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획 중심으로 보면 기획에 그 예산이 따라가는 개념으로 볼 수 있고, 또 그 예산 중심에서 보면 예산 중심으로 기획이나 계획이 따라가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요즘 이 여러 가지 이 정부의 흐름으로 보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획이나 계획은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사회가 덜 분화되고 전체적으로 조직 체계 내지는 역할 체계가 자리를 잡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소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게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모든 사업 주체와 사업 내용, 그리고 그에 따른 그 예산의 그 획득과 운용,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법률 체계에 의해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구나, 그런 법률에는 어떤 것이 있구나, 그리고 어느 기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개략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주로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먼저 예산과 회계연도 및 그 예산 과정의 중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어느 활동에 얼마를 쓰고 그것을 위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금액으로 표시한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은 행정부가 마련하고 그 안이 입법부를 통과하면서 예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그 회계 기간이 되겠습니다. 국가재정법 제19조는 예산의 구성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국고 채무 부담 행위를 총칭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을 구성하고 있는 서류의 명칭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일정 기간 돈을 얼마나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세입 예산인데, 세입의 대부분은 세금이고, 세금이 많고 적음은 세법과 경기에 좌우되게 됩니다. 예산 과정과 참여자들은 세입 예산보다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21조에 의하면 세입 예산의 내용은 성질별로 관, 항으로 구분하고, 세출 예산의 내용은 기능별, 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 관, 항으로 구분하며, 더 자세한 것은 기획부 장관이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회계연도와 예산 과정의 중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행정부에 의해서 편성되고, 입법부에 의해서 심의 의결되고, 다시 행정부에 의해서 집행되며, 끝으로 입법부와 회계검사기관에 의해서 결산 및 회계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예산의 주기라고 합니다. 또한 예산이 성립돼서 효력을 가지는 기간이 있는데, 이것을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회계연도를 중요시하는 까닭은 성립된 예산에 의해서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정리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상 회계연도의 기간은 1년이고, 우리나라처럼 개시일이 1월 1일 나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많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 개시일은 10월 1일이고, 일본은 4월 1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정부는 회계연도 기간이 대개 1년인 경우가 많지만, 20개 정도의 주는 2년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 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산 과정의 이 중복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8, 19, 20, 21년도를 이렇게 흐름으로 봤을 때, 회계연도 예산은 2018년도 예산,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 2021년도 예산 이렇게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2018년도에는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고, 2019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가면 2018년도에 집행한 2018년 예산을 결산 및 회계 검사를 하게 되고, 2018년에 편성한 2019년도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서 동시에 2020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회계연도 안에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 및 회계 검사를 하고, 그리고 당해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차년도 차회계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횡으로 놓고 보면 2018년에 편성 심의한 예산을 2019년도 거를 2018년에 편성 심의하고, 2019년에 집행하고, 2020년에 가서 결산 및 회계 검사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속 연결성을 가지고 중복해 가면서 간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의 개념을 기본적으로 바라볼 때는 최소한 3개년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요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앙정부의 예산 과정입니다. 먼저 예산의 편성 부분을 살펴보면, 예산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통보하게 되는데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1일까지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 운영 계획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중앙간서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간서와 기금별 지출 한도도 통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앙부처와 기금관리주체의 그 중기사업계획서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중기계획사업서를 제출받아야 되는데 각 부처와 기금관리주체는 1월 31일까지 신규 사업과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고 이 중기사업계획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자료가 되고 기획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침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부처에 통보하고 부처는 1월 31일까지 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제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거쳐서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 및 지출 한도를 정해서 통보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당해연도 예산 편성 지침과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지침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승인을 받아서 각 부처에 3월 31일까지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부처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각 부처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기금관리 주체에 기금 운용안을 제출하게 되는데 각 부처에서는 예산 편성 지침서를 접수해서 매 회계년도 소관에 속하는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예비비, 명시이율비 및 국구채무 부담 행위 요구서를 작성해서 5월 31일까지 기획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 주체는 운영 총칙, 자금 운용 계획 등을 포함시킨 기금 운용 계획안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5월 3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예산 편성 지침이 부처에 접수되면 간부회의가 개최되거나 장차관과 기획조정실장이 협의해서 장관의 예산 편성 지침과 동시에 부처에 예산 전략이 전달되고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추계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부처의 사업수행부서는 소관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 사업계획, 소유 예산 등을 확정해서 기획조정실로 송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송부받은 것을 가지고 부처 내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관계국장급과 장관 그리고 기획조정실장 등이 여러 차례 전략회의를 가지게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예산 요구서를 작성하고 제출하게 되는데 부처의 예산 편성 작업은 주로 기획조정실 예산 담당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부처의 예산 요구서에 장관의 결재를 받아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냐면 5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획 재정부에서 예산 사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를 송부받은 기획재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공무원의 정원 및 봉급, 경상비 등을 검토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특히 인건비와 기준경비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지침으로 시달한 기준에 비추어서 사정을 하고 처음에는 기계적으로 예산안이 작성이 되게 됩니다.
예산 사정의 실무 작업은 6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조정은 8월까지 계속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연초에 부처에서 보내온 계속 사업 및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중요 사업 관리를 선정해서 좀 더 정교하게 사업 분석을 함으로써 예산 사정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부처에서 이제 예산을 요구해 오게 되면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예산 이제 사정 작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 정당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정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예산 편성 작업은 마치게 됩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인데, 이것은 대통령이 예산 안이 행정부에서 국회에 제출되게 되면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먼저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게 됩니다. 시정연설은 국정 전반에 관한 대통령의 시각과 예산 편성과 관련된 경제 및 재정에 관한 정책적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예비 심사를 하게 되는데, 예비 심사는 상임위에서 하게 됩니다. 상임위원은 각 원내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국회에는 국회 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등 17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예비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상설되어 있는 특별위원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예결위는 국회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의해서 선임하고 50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예결위 위원은 교섭단체 대표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의장이 선임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절차는 본회의에 의결을 하게 되는데, 12월 2일까지는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결위에서 종합심사가 종결되면 예산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게 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들의 질의와 찬반 토론을 걸쳐서 표결하게 되는데, 국회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의결해야 됩니다. 만일에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준예산을 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렇게 해서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산의 집행은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고 각종 사업에 돈을 쓰는 국가의 수입 지출을 실행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산의 배정과 자금 계획이 수립되게 됩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중앙간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서, 이에 의한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국고부담 행위 등을 포함한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장이 제출한 예산 배정 계획서에 따라서 분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해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뒤에 대통령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감사원에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산의 재배정과 이 자금 계획의 통지 부분을 살펴보면 중앙관서에 대한 예산 배정과 자금 계획이 끝나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배정의 범위 내에서 예산 지출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하는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 이것을 예산의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월별 세부 자금 계획을 통지받는 때에 그 소속 지출관별로 월별 세금 자금 계획을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하급기관장은 재배정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는 이 수입 부분입니다. 수입이라는 것은 현금이나 현금과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서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으로 납입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세입의 징수와 수납을 관리하게 됩니다. 수입의 징수는 수입의 조사 결정, 납세 의무자에게 납입고지, 수납 등의 절차를 따르고 징수기간과 수납기간은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지출입니다. 국가의 지출을 총괄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이고 각 소관 부서의 지출을 관리하는 기관은 각 중앙관서장이 되겠습니다. 이들 기관을 지출관리기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출은 그 지출 원인 행위에 의해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이런 절차에 따라서 되게 되고 마지막 그 단계로는 기록과 보고가 있는데 이거는 각 부처에서 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중앙관서의 장, 한국은행 등은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됩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을 장부에 기록 보관함과 동시에 월별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정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매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결산과 회계검사가 되겠습니다. 결산과 회계검사는 총세입부, 총세출부 마감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하게 됩니다. 한 회계연도 예산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수입 지출이 완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과를 토대로 결산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수입 지출이 회계연도 내에 완결되지 못하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세입 세출 출납에 관한 사무를 완결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월 10일까지는 국가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각 중앙 부처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한 결산 보고서를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것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원의 그 결산 확인은 다음 연도 5월 20일부터 결산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과 첨부 서류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다음 연도 5월 31일에까지 그 제출된 그런 그 서류를 가지고 정기국회 그 안에 그 국회에서 결산 심의 의결을 함으로써 전반적인 그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결산 과정이 종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예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 편람을 행정안전부에서 그 시달을 하면 이 시달을 받은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하게 됩니다. 이런 예산 편성 지침을 시달받은 각 기관에서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산 담당 부서에서 예산 그 사정을 거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그리고 그 광역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기초회계연도 개시 그 4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제출된 예산을 단체장이 제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하고, 예결위에서 종합 심사, 그 다음에 그 예산 의결을 하는 이런 그 예산 심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예산의 집행 과정은 예산을 단체장한테 배정을 하고, 그 배정받은 단체장은 하부 기관장한테 재배정을 하고, 그리고 수입 결정을 하고, 지출 결정을 하고, 각각의 기록 보관을 하고, 결산 및 회계 검사는 그 2월 말까지 그 출납 폐쇄를 하고, 출납 사무 완결을 3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산 검사는 검사위원회에서 그 결산 검사를 하고, 단체장의 결산서 송부를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결산 심의 의결을 정례 회의 때 하게 됨으로써 전반적인 자치단체의 그 예산 과정이 완성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과정이 국가에서 하고 있는 이런 과정과 유사한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구체적인 그 시기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 과정은 그 재정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그 과정이고, 정부의 그 정책과 사업이 계획되고 그 수행되는 과정이며, 정부가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이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국가재정법, 국회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을 그 참고해서 그 예산 과정을 이해하면 되고, 예산 과정은 예산 편성, 심의, 집행, 그 결산 및 회계검사 순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 행정부가 예산 편성과 집행을 담당하고, 입법부가 예산 심의와 결산 심의를 담당하게 되면서 예산 과정에는 행정부, 입법부, 감사원 등 여러 기관이 참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 과정은 재정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과정은 책임과 제약이 구체화되는 과정이고, 예산 과정은 정부의 정책과 사업이 계획되고 수행되는 과정이며, 정부가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까 우리가 그 예산의 그 중복 과정, 그리고 예산의 본질이 어, 정책과 사업의 계획, 그리고 수행, 재원의 그 동원과 배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검사와 결산,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그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에서도 이건 동일하게 작동될 수가 있고, 또 가정으로 가면 가정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에, 참고적으로 이런 것을 참고해서 가정의 에, 그 경제 운용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더 세분화해 간다면 내 개인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참고해서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는데, 크게 보면 내 개인의 그 수입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장을 들어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경제가 주어질 때는 그 경제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기본적인 그 생활을 해 나가는 부분을 그 40% 하고, 내 그 개인의 발전과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 30% 정도 하고, 나머지 30%는 비상을 대비해서 그 유보해 두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각자의 수입 범위 안에서 정리를 해 나간다면 큰 무리 없이 그 개개인들의 그 경제 내지는 그 이 수입과 지출을 균형을 맞추는 부분에 기초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그 생활을 하든 그것을 돈을 모아서 돈을 벌므로써 그 돈으로 내가 어, 이 부자가 되겠다라든지 풍요로운 그 생활을 영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사회에 접근해서 그 여러분들한테 부여되는 그런 경비들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성장 발전해서 여러분들 이 자신이 이 어떠한 그 독자적인 콘텐츠를 그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 그 성장해 가도록 하는 지원을 해주는 지원 경비로 이해를 그 해서 최대한 자기 자신의 그 실력을 갖추는데 나한테 지금 오고 있는 돈과 경제를 그 활용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줬을 때, 그러니까 재테크를 돈을 모으는 재테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재테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0대, 30대, 40대 이렇게 자기 자신한테 충분히 그 투자를 함으로써 실력을 갖춰서 그 실력이 사회에 나가서 쓰여질 수 있을 때 내가 생산해내는 그러한 그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콘텐츠를 사회에 내놓게 되고, 그 콘텐츠가 사회에 쓰여지게 됨으로써 그 콘텐츠에 의해서 내 그 이제 경제가 스스로 창출되는 이런 그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회사나 우리 국가 조직이나 공공 조직 이런 데에 있으면서 내가 그 갖춘 그런 그 기본을 토대로 해서 조직 안에서는 책을 기술하고 그것을 사회에 내놓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 또 어, 그런 회사 내에서나 조직 내에서 그 제약이 없다 그런다면 요즘 그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어떤 플랫폼에 그 내 컨텐츠들을 올려서 그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조직의 제약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블로그나 또 여러 가지 내가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체에 오픈하지 않고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이런 플랫폼들을 통해서 내 인지도를 높여가면서 성장해 가다가 50 이후에 내가 이 사회의 일원이 됐을 때 프리랜서로서 이제 자유롭게 어떠한 이 영위 목적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그동안 나왔던 그런 내 컨텐츠들을 어, 재구성하고 재편집하고 재창출해서 그 내놓음으로써 내 컨텐츠에 따라서 이제 경제가 창출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프로가 되고 명실상부한 프리랜서가 될 수 있는 이런 인재들로 여러분들은 성장해 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전부 조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조직 내에 가서 조직으로부터 내가 부를 창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조직에서 주는 그런 혜택들을 기반으로 해서 나를 얼만큼 성장시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장시간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고 즐거운 또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